오늘 밤 9시죠.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또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재무 통상 대표와 관세 협의에 나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너무 강하게 여러 나라를 또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너희가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라고 이제 지목한 상대가 대한민국인데요. 따지고 보면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또 일본, 몽골까지 우리나라를 또 많이 고통스럽게들 했는데요. 많이 또 수탈해 가기도 했었고요. 그 역사, 우리 또 선조들은 어떻게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고 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그 역사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특히 관세 이게 협의냐 아니 협상이냐. 또 우리는 또 일단은 약간 좀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역사학자로서? 사실 강대국은 언제나 약소국한테 횡포를 부리게 돼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다른 나라한테 폐를 끼치기 마련이죠. 분동 터지지만 그게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도 어떻게든 강대국을 상대로 그들의 여러 가지 횡포에 저항하고 어떻게든 받아낼 걸 받아내기 위해 애를 써왔죠. 바뀐 건 없겠다 싶습니다. 이게 약간 정글의 법칙은 아닙니다만 외교는 이제 힘의 논리가 최우선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봅니다만 러우 전쟁이 끝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가서 돈 안 벌 거냐?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냉정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한반도를 참 힘들게 했던 나라들 정말 많았죠. 예,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몽골 등등입니다. 중국은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고조선 멸망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는 또 삼국하고 싸웠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싸울 때는 싸우고 또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뜯길 때는 뜯기고 여러 가지 계속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역시 임진왜란을 뺄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일제 강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상당 부분을 불태웠던 징기스칸의 후손이죠. 보통 이렇게 외국하고 만났을 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서 살아왔죠. 약소국의 서름 많이 느꼈었고 우리가 강대국으로서 더 약소국을 상대했던 적은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은 다 더 셌으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2025년 대한민국의 현재가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문화적이거나 아니면 경제 규모로나 군사력도 그렇고 하나 빠지질 않습니다. 아니죠. 이제는 그런 자부심은 또 이제 우리 선조들이 또 이어주신 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변 나라 하나하나 어떤 서름을 우리한테 겪게 했는지 따져볼까요? 중국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예, 중국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이때 황제와 제후의 나라로서 약간 조공이라는 관계로 좀 묶여 있습니다. 조공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통 황제가 천하의 주인이고 주변의 나라들은 제후다.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선물을 바치고 신하로 복속한다. 그렇게 들으면 우리 나라가 무슨 그 신하냐라고 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국제 질서의 틀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러면 이제 그 조선은 여러 가지 이 선물을 바치면서 복속되는 대신 중국 역시 조선한테 뭔가 편의를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저런 고생거리는 많았죠. 특히 조선 쪽에서요. 물질을 주는 대신에 좀 뭔가 나중에 물리적이지 않은 거라도 뭔가 좀 지원을 해줘야 했었던. 예, 그리고 또 이제 조선으로서는 그럽니다. 우리가 제후의 나라니까 너희가 좀 양보해라. 그렇게 딜을 칠 수도 있었어요. 너네 큰 나라라며. 예, 그렇습니다. 대국으로서의 좀 면모를 보여줘봐. 네, 이런 대국의 식으로. 면모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소국을 오히려 방패를 쓸 수 있었죠. 뭐 자꾸 힘약한 나라한테 이러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먹히는 게 바로 그 황제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그 조공무역의 실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그냥 명분과 실리를 또 다 이제 균형 있게 이어가야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 많이 가져갔습니까? 우선 명나라를 이야기하자면 말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말무역이라고 해서 조선 초기에 말이 있었거든요.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명나라도 갓들어섰고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벌이면 그 당시엔
말이 몹시 중요했죠. 말은 그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전쟁 무기이기도 했고 짐을 실어 나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쓸모가 많았기 때문에 말이 몹시 필요해서 보통 우리나라 생각하면 조랑말 정도 생각하죠. 네. 제주도의 조랑말하고 그런 조랑말들은 이제 좀 키가 작고 그 대신 짐을 잘 싣고 나르는 인내심 강한 말이었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인들도 그 조선의 조랑말이 정말 일 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명나라 때는 필요했던 거는 전투용 말이었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에서 꾸준하게 조선한테 말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조 때서부터 세종 때까지 조선의 말이 7만 4천 마리가 명나라로 보내집니다. 7만 4천 마리요?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도 우리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귀여운 조랑말이 아니라 아마 전투용 말이었을 겁니다. 좀 더 큰 말 위주로 7만 4천 마리가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명나라가 가져갔다는 것도 더 놀랍고. 정확히 말하면 수출의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명나라가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준 것도 있긴 합니다. 수출의 형태요? 그럼 돈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돈은 받긴 아니라 받았어요? 비단으로 받았어요. 비단으로. 예. 아니 근데 7만 마리가 넘는 말을 예. 어떻게 옮깁니까? 그냥 말이니까 걸어가긴 할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에 7만 4천 마리를 보내는 거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보내는 것인데 보통 1운이라고 해서 1,000마리 정도를 한 팩으로 묶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패키지. 예. 1운. 예. 1운이 1,000마리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의 그 수많은 동물을 볼 일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주영 그 전 현대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몰고 북한에 간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때 혹시 그 광경 보셨으면 그 동물 그럼요. 많은 거 그죠? 트럭 몇 대였더라? 수십 대 엄청 많았었는데 그쵸. 근데 트럭까지도 주고 예. 했었죠. 예. 근데 그런 말 1,000마리를 계속 보낸 거예요. 명나라로. 근데 당시에는 뭐 트럭은 없었을 거고. 예. 말이 걸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말들을 그쵸. 몰고 가는 네. 것인데 그래서 보통 1,000마리씩 보내지만 태종 9년에는 10,000마리, 역시 세종 5년에도 1만 마리를 보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 게 그 고려 말에 그 전국에 그 군대를 톡톡 털어서 기병 모아보니까 2만 명이었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병이 2만 명. 예, 그러니까 말이 2만 마리가 있는 거죠. 네네네. 전투용 말이. 예. 그 정도였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그 당시 조선의 말들이 씨가 마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말들이 걸어가기도 하고 있지만 이 택배 박스도 아니고 살아있는 말이다 보니 그쵸. 당연히 관리가 힘들죠. 그래서 말이 그냥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이 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부리는 사람들, 케어해 주는 사람들도 수십 명씩 같이 중국에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들이 먹을 것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5년 때 1만 마리 보낼 때는 말들이 먹을 콩 1만 석도 함께 보냈습니다. 조선에서 명나라까지 뭐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말이라고 해도 계속 뛰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몰고 그쵸. 가야 하니까 더 그쵸. 오래 걸릴 텐데 그동안에 식량도 어마어마한 거네요. 예, 말밥이죠. 그게 콩 만석.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말을 뭐 1년에 뭐 10,000마리 이상 막 이렇게 몰고 가면 예. 이거 사고도 좀 많이 났겠는데요. 당연히 지금도 택배를 하다 보면은 배송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때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가는 와중에 말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일도 당연히 나왔고요. 중간에 배송 도둑도 있습니다. 타타르족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 유목민들이 와서 말 400마리를 훔쳐가요. 해적처럼 네. 산적이 나타나서 말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토적이라고 할 때 아니면 들적이라고 할지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받는 쪽에서 마음에 안 들다고 반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말을 보냈는데 받은 그 명나라 쪽이 이 말 별로 안 좋아. 이 말을 데리고 전쟁 못 하겠어 하면서 다시 반송하는 거예요. 이거 조선으로. 말이 좀 비실비실하네. 예. 한 100마리는 비실비실하다. 이거 가져가서 다른 100마리 데려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란 말을 그 환양마가 아니라 퇴환마라고 했거든요. 퇴환마. 예. 그러니까 이 퇴환마가 뭐 100마리, 200마리 될 수도 있고 심할 땐 뭐 1,000마리 될 때도 있는데 당연하지만 돌아올 때도 밥 챙겨줘야죠. 부리고 데려와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데려오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렇죠. 게다가
리뷰도 안 좋게 줍니다. 리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계속 그 명나라한테 타진합니다. 말 보낸 거 너무 힘들다. 우리나라는 너무 작다. 실제로 그렇게 줬거든요. 그럼 명나라 쪽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미 결제를 했는데 준 거에 비해서 말들 품질이 안 좋다. 야,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단도 줬잖아. 예, 예. 우리는 이걸 빼앗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라고 명분은 갖춰 놓는 거고. 예.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는 무슨 뭐 누적으로 7만 4천 마리를 보내야 하는 거고 그쵸. 매년 뭐 10,000마리씩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또 준 거에 비해서 너무 헐한 말이 왔다 하고 조선 쪽에서는 이건 너무 싸게 쳤다. 계속 그렇게 싸워요. 명나라 입장에서 조선 자꾸 쟤네들이 막 병든 말을 보내고 이거 안 되겠는데 물러 막 이러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 막 저기가 갑질하네 예,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주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고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선 명나라가 압박을 했기 때문이죠. 강대국이 압박을 하는데 어떻게 안 주고 백입니까? 그 명나라는 또 한참 전쟁 중이었거든요. 네.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원나라하고 그 남쪽으로는 또 다른 이런 반란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명나라 안에서 반란 세력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용 말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이 아주 안 받은 거 아닙니다. 네. 말값이 비단 9만 필이었습니다. 9만 필? 예. 그래서 제가 몇 마리예요? 아까 얘기하는 게 1만 마리 정도에 그래서 이게 후불제이긴 했습니다만 9만 필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좀 띵해지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도 불만이 많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조선은 이제 그 명나라에게 말을 넘김으로써 아까 얘기한 명나라가 구축한 이 세계 질서 안에 포함이 되고요. 바로 그렇게 제후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명분 중에 하나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이리저리 수탈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초반서부터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한양 넘어가고 선조는 이제 요동으로 가겠다라고 울부짖는 와중에 명나라 군대가 와서 시간을 벌어준 거는 분명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저런 기브 앤 테이크이긴 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한 조공 관계이긴 했는데 예, 그 덕을 또 역사적으로 전혀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만 그 과정에서 또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이제 군사 용도로 명나라에서 많이 또 필요로 했던 건데 요즘에 예. 보면 우리나라 이제 K 방산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방산 수출 그렇죠. 이때부터 그렇습니다. 약간 말이 방산 수출이라고 또 봐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조선에 있던 말들은 그 원나라가 이제 그 갖다 놓은 말들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그 몽골 초원을 지배했던 말들의 후예지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말은 아니었고 그 당시 물론 이제 토종의 기준도 뭐 네.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나라가 그 일본 정보를 하겠다고 자기네들 말들을 데려와서 이제 또 조선에다 옮겨놓고 거기에 커다란 말목장을 세웠거든요. 그거를 이제 번식을 시켜서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렇게 키 큰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원나라 때부터 그게 좀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원나라 말도 그렇게 큰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강인한 말들이었죠. 전쟁에 쓰기에 좀. 지금 우리가 뭐 경마장이나 승마장에서 보는 건 대부분 이제 서양 쪽에서 그렇죠. 온 말이라고 하고 서러브레드나 그런 아라비안. 거기에 비하면 조랑말은 너무 귀엽죠. 예. 그래도 아주 강인한 말들입니다. 힘 잘 내고 잘 싸우고. 짐도 많이 네. 나르고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조랑말이 일 잘한다 이런 기록이 또 많이 예, 있는 서양 사람들도 보고 막 감탄 나올 정도로요. 그래요. 말 말고도 강대국들이 요구하는 물품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 그 아무래도 인삼이 있습니다. 예. 그 인삼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고려 인삼을 떠올리게 그쵸, 되는데요. 인삼 자체가 이쪽 그 우리나라 동북방 쪽 그리고 저쪽 그 만주 쪽에서도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고도 인삼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여진족, 나중에 여진족. 청나라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인삼을 팔았지만 이쪽도 그랬기 때문에 병자호란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 중 하나가 인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쪽에서는 조선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 인삼을 캐가냐. 그것 때문에 분쟁이 붙은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청나라의 시조인 누라치의 경우에는 인삼을 군자금을 마련해서 네. 이걸로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초석을 닦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청나라 군사 자금이 예. 인삼으로 마련이 네네네. 됐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나라의 그 주요 군세였던 그 8기군의 경우에는 인삼을 캐다가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돈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또 만주족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또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해서 그 누르하치가 이제 홍삼을 발명했다. 아니면 뭐 이제 그 백두산에서 인삼을 캐냈다. 그런 설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자금줄이 든든하게 됐던 거고 예.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생기기도 했었고 오,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인삼은 땅에서 나는 거고 예. 그 땅 주인이 뭐 계획적으로 경작을 했다기보다는 당시에는 그냥 야생 여기저기에서 그냥 인삼이죠. 야생에서 난 예.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청나라 쪽이건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쪽이건 인삼을 찾기 위해서 국경을 마구마구 넘나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로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 쪽에서는 이제 조선 사람들 국경 넘어왔다고 붙잡아서 그 혼내거나 처벌하거나 그런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조선 사람들이 인삼을 갖다 바치면은 이거 우리 건데 왜 니들이 바치냐라고 이제 그 성질 내기도 했고요. 잠시만요. 조선 땅에 있는 걸요? 이제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 당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이 좀 희미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애매한 와중에 그래도 사람들은 인삼을 찾으려면 어디든 가지 않습니까? 뭐 인삼이 있는 땅 내 땅 뭐 그렇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청나라 땅인지 조선 땅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삼이 있으니까 인삼을 찾으러 헤매다 보니까 이게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트집을 잡으려면 특히 강대국 청나라 쪽에서 트집을 잡으려면 어떤 것인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도토리 찾으러 어떤 사람도 잡아다가 너희들이 인삼 캐러 온 거잖아. 인삼 훔치러 온 거잖아. 그렇게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도토리 캐러 갔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네,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토 분쟁이 또 자원 때문에 나는 거기도 하고 예. 또 당시에는 인삼이 또 중요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인삼 때문에 또 조선과 명나라가 또 분쟁을 겪기도 했던 거고 예. 어떻게 보면 또 서민들도 좀 서름을 겪었던 거네. 이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예. 또 이게 또 산업이 되기도 했었고 역사 속에서 혹시 지금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옆 나라들 다른 나라들 상대로 예. 뭔가 자기 생각 위주로 펼치면서 좀 힘들게 했었던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 청나라의 홍타이지 그 태종이라고도 하고 숭덕제라고도 하는 사람인데요. 홍타이지. 예, 이 사람의 바로 어떤 그 병자호란 다룬 영화 나오면 항상 나옵니다. 나중에 인조한테 절 받는 사람. 당시 그 청나라의 황제로서 이제 그 조선을 정벌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네. 누르하치의 아들이죠. 예.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조선의 홍씨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홍씨를 좋아했다고요? 예, 네. 그 홍타이지가 홍씨는 아니죠? 아닙니다. 성씨는 네, 아니고. 성씨는 애신강라 아이신조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홍씨를 좋아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조선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 홍씨 좀 보내와라. 맛있는 감. 예, 맛있더라. 근데 물론 그 홍씨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곶감 고기를 보내기 편하죠. 그렇죠. 말려서 보내면 예. 되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제 홍씨를 잘 보존하기 위해 상수리 잎에 싼다거나 예. 그런 봉존 방법을 했습니다만 홍타이지한테 멀리까지 갖다 줘야 되니까. 그 이전서부터요. 그 이전서부터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홍타이지는 저기 멀리 중국에 있고 그렇죠. 여기 홍씨를 보내려는데 게다가 그 홍씨를 2만 개를 보내라고 합니다. 2만 개요? 예. 아니 지금 현대 물류센터 물류시설을 그렇고. 감안을 해도 예. 홍시 2만 개를 어디다 배송한다라면 당시 그 지금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보냉제도 없고 이제 그 싸는 것도 없고 포장제도 없고 그런데 2만 개를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조선은 난리가 나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 강대국 그것도 황제가 홍씨 보내라는데. 아니 뭐 한 홍시 먹고 싶으니까 한 30개 40개 보내라도 아니고 그렇죠. 2만 개면 근데 이게 홍시는 무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홍시 상태로 가면은 당연히 이거 썩을 거고 그렇습니다. 약간 좀 덜 익은 걸 딱딱한 고르는 덜 익은 걸 건데 보내서 중간에서 후숙이 되게끔 해서 홍시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심양에 있던 소현세자가 그 홍시 보낸 걸 봐서 체크해서 이제 황제한테 바치는데 예. 당연하지만 사고 나요. 터진 거, 썩은 거, 그쵸. 물러진 거. 게다가 누가 중간에 꺼내서 한 입 먹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운반하다가 힘드니까. 예. 또 개수 맞추기 힘드니까 대충 흙 뭉쳐가지고 이거 홍시처럼 넣어서 보낸 것도 있고. 차륵처럼.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어쩌겠어요. 또 숫자 빈 것만큼 또 보내야 되죠. 아 거기서 딱 세보고 오 이게 예. 2만 개가 아니라 그렇죠. 17,000개인데 3,000개 어디 갔어? 그래서 뭐 맨 이렇게. 처음에 2만 개 맞춰서 보내지 못해 겨우 맞춰서 1만 4천 개를 보냈는데 그래 도착해서 나도 이제 배송 사고가 난 게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거 맞춰야 되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썩는 거 못 먹는 거 예.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 다 감안을 해서 더 많이 보내야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 홍타이지가 계속 그 홍시 상태를 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왜 더 많이 보내라, 더 많이 보내라. 그러니까 심지어 그 청나라 그 장수들이 소현세자한테 이렇게 꿀팁 알려주겠다고 황제께서 홍시 좋아하니까 보내주시면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온 나라 내 홍시를 긁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가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황제님이 참 너네 홍시 맛있어 하시더라 툭 던지는 거예요. 예, 예.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로는 너희들 편의를 봐줄게 하면서 꿀팁으로 알려주는 게 그거인 거예요. 황제께서 좋아하시니까 보내면 잘 풀릴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 얘기해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이게 홍시다 보니까 이상 기후가 생겨서 1639년에는 갑자기 평안도의 감들이 다 물러지는 바람에 못 보내게 됐거든요. 아 날씨 때문에 예. 흉작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청나라 관리들이 그러자 막 화를 냅니다. 너희들 일부러 안 보낸 거지. 우리 우습게 보는 거지. 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이 그 청나라 관리를 붙들고 정말 사소연했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기후가 이상해져서. 날씨가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한참 설명한 다음에 정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청나라 입장에서도 홍타이지가 예. 그 나라 입장에서 이제 황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러면 또 이제 나라에서 막 유행이 돼서 그렇죠. 우리도 너도 나도 조선 거 사 먹자. 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청나라 관리들은 이제 좋은 홍시를 받아서 황제한테 바치는 걸로 또 이제 그쪽으로 뇌물을 쓰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자기네가 확보를 해서 예, 황제한테 잘 보여야지. 예 갖다 그런 것도 바치려고 했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홍타이지는 홍시를 몇 개를 먹은 겁니까? 아 그래서 집권 기간이 한 500만 년 됩니까? 근데 1년에 그래서 4만 개까지 바쳐야 됐습니다. 홍시를. 홍타이지가 혼자 4만 개를 먹진 않았을 거고. 저도 그 생각이 이었다가 드는데요. 본인이 또 이제 하사도 하고 예. 뭐 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홍타이지가 죽은 이후로는 그 1년에 2천 개만 바치면 될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2만 개, 4만 개에서 2천 개로 확 줄었다. 예. 이게 참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나는 걸 그쵸. 또 뭐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예. 홍시가 맛있어서 이게 강대국의 횡포인데 조선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선조들은 중국으로 말을 보내느라 예. 또 홍시를 보내느라 예. 홍시 배송에도 이렇게 또 고된 일이 있었다는 거 저는 이제 또 처음 알게 됐네요. 그렇게 홍시가 너무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제사 치를 때 홍시를 넣어야 되는데 그 넣을 홍시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상에 홍시는 거의 필수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과일이니까 과일 올라가는데 홍시가 없으니까 조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은행 열매를 홍시 대신으로 놨다고 합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말로 홍시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먹을 홍시가 없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 지금도 이제 감나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과수원처럼 이렇게 쫙 재배를 했던 걸까요? 조선시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아까 얘기한 그 명나라의 그 말목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데군데 말목장을 또 만들어서 거기서 열심히 키웠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보면은 그 당시 조선 그 평안도 쪽에 감 농장 비슷하게 키워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감을 생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상 기후가 생기니까 다 물러진 거긴 하지만요. 7892님이 그거 많이 먹으면 변비 걸려요. 이렇게. 맞습니다. 저 홍타이지 변비설 뭐 이런 거 한번 또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예. 또 하나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국제 뉴스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예. 쌀 가격이 막 몇 배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온 김에 그 무거운 쌀을 막 이고 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어떤 청취자분들이 그 일제 시대에는 그렇게 네. 쌀을 수탈해 갔더니 그렇죠. 이제는 우리 쌀을 그렇게 못 사가서 안달이구나. 그렇죠.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 사실 저도 그 뉴스를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아니 이거 100년 전 얘기 아닌가. 산미 증식 계획을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1918년에 네. 일본에서는 쌀 부족 사태로 큰 그 사단이 일어납니다. 100년 전에도요. 예. 이거를 그 당시 그 공해소동, 그러니까 쌀 소동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당시 일본의 인구가 이제 늘어난 데다가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없어져서 쌀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쌀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서 쌀을 이제 수입해 왔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필요한 양을 채울 수가 없게 되니까 일본 그 사람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쌀 내놔라. 그래서 당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 거의 7천 명 가까이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당장 이제 먹는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렇죠. 이거 뭐 정권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예, 심지어 사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위 벌였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으로서는 쌀을 많이 생산해고 쌀이 많이 필요했는데, 근데 마침 그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죠. 아하. 그 일본은 이제 일본하고 조선하고 기후도 비슷하고 또 키우는 쌀 종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는데요. 이게 쌀을 많이 생산하는 계획이지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역시 쌀 플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좋게 말하면 이제 플랜테이션 농법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의 땅을 이용을 하는 거고. 수탈하고 착취하는 거죠. 근데 뭐 청나라나 그 명나라나 뭐 이렇게 좀 그래도 돈이라도 뭐 비단이라도 줬다고 했는데 일본은 사갔습니까? 뺏어갔습니까? 그게 좀 이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 일본 정부 그 총독부나 그쪽 나름으로서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그 농사 관련 그 이제 그 관리들을 이제 그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뭐 저수지도 만들고 무슨 뭐도 농토도 개량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네네. 네, 늘 그렇지만 개운 세액만큼 시행이 됐냐면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시행이 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워낙 각 지역별로 뭐 전문가를 파견한다가 계획이었지만 네. 당연히 그만한 인구 사람들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윽박 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북쪽에 전북 쪽에 거기 사람들 윽박 질러서 이제 그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쌀 그 씨앗의 품종을 정해주는 것도 네. 일본 사람들 취향에 맞게 있지 이 조선의 취향에 맞는 또 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식문화에 맞는 그 품종도 중요하지만 그 기후에 맞는 품종을 또 잘 그렇습니다.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서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쌀이 엄청 많이 늘어나야 되지만 한 2% 정도밖에 많이 안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 안 늘어난 쌀을 대부분을 일본이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럼 오히려 우리 입장에 더 많이 빼앗긴 거네요. 그나마 있던 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그 일본들이 워낙 쌀을 많이 가져가 보니까 저쪽 그 군산항 그런데 쌀가마니가 그득히 쌓여 있는 거 지금도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그 수출항 뭐 예, 컨테이너 예. 쌓여 있듯이. 예, 그때는 쌀포대가, 가만이었죠. 쌀가마니가. 그렇죠. 근데 그 농민들은 당연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었는데 네. 그 쌀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정작 먹을 쌀이 풍년이 됐는데 먹을 게 없다. 그 지경까지 왔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예. 쌀은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쌀값이 많이 오른다. 그 당시 윤치호 일기라나 그런 거 보면은 쌀값이 많이 올라서 조선에서요. 예, 막 힘들어진다. 그런 것도 있었고. 생산량은 엄청 늘었지만 예. 엄청도 아니고 조금 늘기는 늘었지만 오히려 예, 쌀 가격이 더 오른. 왜냐하면 갑자기 수출하는 쌀 양이 200만 석이 확 늘어버려요. 생산량은 많이 안 늘었는데 그 200만 석이 늘어납니다. 수출로. 예. 그러면 빠져나가는 어떻게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선 내에 쌀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된 게 바로 또 이제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그걸 하면은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항상 이익을 보는 건 지주들입니다. 그래서 지주들, 예. 땅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 있던 지주들이 그나마 이익을 봤는데요. 이 지주들 상당수는 일본인 지주들이 이미 늘어났고요. 아하. 조선인 지주들 조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조선인 소장님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풍년은 들었는데 먹을 쌀이 없어서 고생들을 했죠. 아이고 그러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다 그 땅 가진 일본 사람들이 또 가져가고. 예. 아이고.
조선에서 그래서 쌀 수출을 금지했던 적도 있어요. 그 쌀 수출은 이미 그 당시 그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네. 그래서 일본은 신나서 조선의 쌀을 퍼갔는데요. 네. 이게 오히려 신나게 퍼가요. 예, 퍼갔는데 이게 오히려 일본에서 이제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쌀이 싼 값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본 안에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파산하게 돼요. 그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정부로서는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의 쌀을 수입을 또 금지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게 조선이 수출 금지한 적도 있고 일본이 조선의 쌀 수입을 금지한 적도 있는 예, 거예요? 일본 정부이죠. 이메 당이 일제 강점기니까 조선 총독부에 별로 할 게 없어요. 예, 그때 조선이 없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그 조선은 신나게 이용만 당하고 이제 그 남은 경제적인 부담은 다 떠안게 된 거예요. 당시 그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조선의 쌀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쌀 수출, 그러니까 일본이 쌀 수탈, 뭐 일본 입장 쌀 수입을 멈췄던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일본 내부의 농업 문제 때문이었던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신나게 쌀을 생산했던 지주들이 갑자기 경제적인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 지주들은 소작료를 더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들한테 더 걷어야겠다. 예전에는 뭐 한 쌀 100가마니만 우리한테 줬으면 되는데 한 120가마니 달라 뭐 이런 식으로요. 거의 80%를 내게 했습니다. 80%요? 예, 농사 지은 거에 80%. 금리에 한 80% 걷어가온다고 이야말로 정말 날강도죠. 야, 거의 뭐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매출 원가율이 80%에 달하는. 예. 야, 그럼 남는 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거의 없어질 지경이니까 도저히 소장민들이 워낙 소장료가 한 40-50%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예. 많이 받는 편이었다고 했는데 거의 80%까지. 예, 80% 올리니까 당연히 조선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럼 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지어봤자 가난해지는 거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당연히 들이받았습니다. 그 암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 암태도 소작쟁이가 바로 그렇게 해서 벌어집니다. 그 대제주인 당시 그 조선인 지주가 이 소작료를 올리니까 우린 도저히 이렇게 내고 못 살겠다 하면서 시위도 벌이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겨서 소작료를 내리는데 합의를 했고요. 암태도가 어디예요? 섬이에요. 섬. 전라도 쪽에 있는 섬이고요. 그러니까 암태도가 성공하니까 주변의 다른 농민들도 하나 둘 쟁의를 벌여가지고 좀 소작료를 조금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80%까지 가면 이거는 쌀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농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예. 싸워서 근데 이겼던 예. 거예요. 근데 그 조선인 지주가 그래도 자기네로는 자기도 억울하다고 변명한 게 이렇게 그 산미 계획, 증치 계획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봤는데 일본인 지주들은 일본의 원조를 받아서 괜찮지만 나는 조선인이라서 그만한 지원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산미 증시 계획, 예. 계획은 있었지만 예. 일상 계획대로 된 거는 아니고 예. 타격도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일본인 지주들은 그래도 일본에서 보상이라도 받았지만 조선인 지주들은 또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이런 쟁의는 좋게 끝난 편이지만 이런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그 중소규모 농민들은 대부분이 파산하고 가난해져서 소작농으로 굴러떨어지거나 왜냐하면 땅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자기 땅을 가지겠다고 만주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힘들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많은 피해를 끼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의 또 서름이었고. 그렇죠. 그 당시 또 식민지이기도 했으니까 이게 더 또 어쩔 수가 없었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우리의 또 수탈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게 우리 그 을사늑약 예. 체결이 됐던 게 1905년. 그때부터 우리의 외교권이 이제 박탈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가 을사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필이면. 과거의 을사년과 지금의 을사년. 뭐 당연히 조선과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격차가 엄청나게 나고 더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건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약소국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보신 대로 강대국의 입맛을 맞춰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걸 받아내는 게 약소국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그러니까 필요한 걸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튼튼하게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말 선조들이 힘들어하셨고, 근데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또 우리가 얻어낼 것, 지킬 것을 또 목숨을 걸고 또 지키기도 했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반도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는 또 자부심을 또 가져도 충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대국과 협상을 할 때도 이제는 뭐 일방적으로 뭐 밀리거나 우리를 스스로 약소국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세계 10위권, 군사력만 해도 한 5, 6위권. 예. 엄청난 우리는 강대국이고 해서 기술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의 뭐 조선 기술이라든지 LNG 투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또 원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또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한 작가와 함께 또 조선시대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